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이제 자영업자 지수들입니다. 자영업자가 보면 과거에는 무급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만큼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예,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 빡빡해졌다는 뜻이고, 자영업자 비중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용한 율인데 그것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자영업자가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작아지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로자가 높고 자영업자 비중은 24% 정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왔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이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황이에요. 아직 코로나 이후 상황은 안 나왔죠. 이것도 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자영업자 비중을 이렇게 보면,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우리가 10%, 멕시코, 그리스 정도가 위에 있고요. 이게 18년도 기준이거든요. 일본이 반도 안 돼요. 우리 4.2. 미국은 뭐 3.0.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데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고 지금 네. 경제활동 인구도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이제 인구, 경제활동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숫자가 주는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경제활동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줄고 경기도가 올라오고 있고 인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로 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활동 인구가 보면 서울은 10년, 그러니까 2010년, 2020년 대비 보면 이렇게 줄었고, 인천은 조금 늘었는데 경기도가 좀 많이 늘었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부산인데 부산이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부산을 특별히 많이 봐야 되는데 부산의 데이터가 참 안 좋아요. 예, 경북도 줄고, 예,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만 보는 거니까요. 고용률은 노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 가로는 전년 대비고요. 요거 보면은 42%, 39.7%. 그러니까 11년 전에는 37% 정도만 60세 이상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42% 많이 늘었죠. 그거만큼 근데 이제 전 인구가 좀 늘었어요. 73, 75.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 연령대가 다 늘고 있고, 가로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는 노인 인구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좀 심한 데들을 보면 이렇게 대구, 부산, 인천 뭐 이런 데들이 보이죠. 플러스인 데도 있어요. 대전, 경기, 네,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역별 임금인데 임금을 이렇게 쭉 가운데로 해놓고 보면 서울이 높고요. 세종시는 뭐 새로 생겨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높고,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죠. 높고, 경남도 괜찮은데 경북, 충남리 요새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충남 좋고, 나머지는 좀 네, 제주 낮고 임금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만 오고 있고, 서울, 부산, 강원, 그러니까 서울은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부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 보면 0.84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0.64,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이 그 중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노령화 지수도 보면,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네. 지역별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노령화 지수 높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높고, 충북, 경북, 경남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사람은 안 낳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공동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게 또 소득의 불균형으로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지역별 인구를 보면 2000년 대비 20년이에요. 20년. 부산이 마이너스 10. 인천은 2자리 증가. 경기는 뭐 대박 증가. 네, 서울이 빠져나오고, 서울이 줄고, 경기, 인천으로 늘고 있고, 부산 같은 제2도시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부산이 좀 데이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전남이야 뭐 이렇게 농촌이라서 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전남이 안 좋고, 부산 숫자가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세종이야 뭐 새로 생긴 데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 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부산은 마이너스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일단은 이런 걸 보면 뭐 좀 나중에 이게 자꾸만 보다 보면, 어느 쪽은 투자해야지, 어느 쪽은 투자 안 해야지도 어쩌면은 각자 나름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인구 다 줄으니까 뭐 빠르게 넘어가 보시죠. 전국이 60세 이상이 20년 동안 거의 2배가 됐어요. 10일에서 뭐 노령화의 결과죠. 아직 초고령은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결과물이고, 서울이 그 중에서도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8.9에서 18.9. 부산도 10에서 21. 부산은 노령화가 심해졌죠? 인구는 줄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여지죠. 그 데이터가 여기 나오죠. 27, 17. 17, 13. 그러니까 20세 미만이 다 없어져. 이렇게 감소할 수 있나? 네, 비율로 보면 참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구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에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노령화가 많은 지역들, 이게 이제 23 요런 데는 다 거의 다 시골들이죠. 그러니까 예, 산업도시가 아니라 이제, 네, 어쨌든 빠르게 늘고 있고, 결국은 뭐 합계 출산율 뭐 보면 답답하지만 어쨌든 대충 보면 세종시만 위너입니다. 나머지는 뭐, 네, 나머지는 정말 뭐 전멸이고요. 지역별 노령화 지수도 세종시는 뭐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뭐 다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부산이 또 여기서도 보이고, 네, 어쨌든 네, 부산이 자주 보입니다. 소멸 지역 수. 그러니까 소멸 지역 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65세 인구 대비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0.5 미만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규격, 요게 그 조건이죠.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수를 하는 조건입니다. 요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출산은 이제 지방 재정 부담이 많아지니까 집값도 작고 물가도 작고 그리고 기업도 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다문화 개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그나마 경남, 충남, 경기,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은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빠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너무 빨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주는데 가구 분화수가 많아져서 부동산은 좀 올라가는 형국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제가 투자 안 하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 같고 그걸 지금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또 제가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알찬 기업들이 있을 텐데 노력 대비 찾을 확률이 좀 적어 보여서 네, 투자 안 하는 분야 이런 데이터들을 간혹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희망을 뭐 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투자에 좀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런 거를 고민해 보고 우리가 세계적인 거하고 어디에 괴리가 있고 우리는 왜 거기로 가고 있는지를 자꾸만 분석하고 고민하다 보면 좋은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동산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기업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업 분석가로서 환경을 보겠다고 했고 기업 분석가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수혜도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경제 인구가 없는데 수출 기반이 되려면 굉장히 빠르게 로봇이 도입될 거다. 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가정을 가지고 그런 관련 기업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고민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어디서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갖고 와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도 각자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신한금융에서 나온 건데요. 요새 이제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에너지는 증산에 불과해도 수요가 빠르게 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요런 게 재밌어요. 가격이 폭등하면요 가수요가 발생해요. 그래서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재고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고를 미뤄요. 왜냐하면 비싸게 살까봐. 근데 금액이 올라가면 내일도 또 비싸질까봐 많이 재고를 가져가서 그게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였던 금이 영 맥을 못 쓰고 있었죠. 그리고 곡물은 조금 더 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신한금융에서는 예측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지수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결국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지금 환율이 1200원에 지금 준하고 있는데, 이게 환율로 보면 이게 아마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1120원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대충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게 1200원 정도 육박하죠. 그러면 여기서 환율로 한 7%? 8%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 입장이 봤을 때는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3% 올랐으니까 이건 4% 정도 더 싼 거고, 요거는 한 8% 정도 연초 대비 더 싸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달러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또 수출 기업들도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 환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환경 얘기 계속 하다가 오늘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처해져 있는 현상을 한번 바라보고, 요 안에서 우리가 또 골라낼 거 골라내고 할 거 하는 거, 요렇게 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 요거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우리 기업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 이야기는 안 남기잖아요. 그래서 1부, 2부를 좀 나눠서 할게요.